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46번째 시간이고요. 인력 감축은 치밀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감축을 하는 경우는 결국은 인력 공급이 과잉됐을 때 주로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인력 공급 과잉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라는 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양적인 측면이 있고 질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양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또는 어떤 미래의 특정 시점, 요때 필요한 인력보다 공급이 초과하는 경우가 양적 측면에서의 인력 공급 과잉입니다. 질적 측면에서는요, 조직에 필요로 하는 자격 수준 조건보다 직원들이 갖춘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직원들의 전문성이 너무 높다든지, 뭐 지식 수준이 높다든지 이런 거죠. 이런 경우도 이제 인력 공급 과잉이라고 볼 수 있고, 앞서 시간에서도 보면은 본인의 지식이나 기술 수준이 너무 높은 데에 비해 하는 일이 그 수준에 많이 못 미치게 되면은 직원들은 불만족하게 되고 결국은 조직을 떠난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제 시간적 측면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미래의 특정 시점, 요때 일시적으로 직원들이 남아도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시간적 측면이고, 지역적 측면에서는 특정 지역에서만 공급 과잉이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뭐 지역에 경기가 너무 나빠요. 예를 들면 그 산업이 완전히 죽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해고되거나 실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지역 자체에 인력 공급이 막 넘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인력 공급 과잉이 왜 일어나느냐? 원인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생산량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경기 자체가 너무 나빠요. 불황이 오거나 또는 이제 어떤 회사의 제품 자체가 너무 노후화돼서 이제 더 이상 시장에 팔리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인력 공급 과잉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최근에 이제 기술이 워낙 빨리 발전하면서 뭐 로봇 이런 기술들 이런 것들이 생산 현장에 뭐 로봇이 도입되는 이런 뭐 자동화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생산 현장뿐만 아니라 사무 직에 있어서도 사무 자동화 기술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과거에 비해서 필요 인력이 대폭 감소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어느 한 증권회사에 딱 갔더니 이 어떤 부서에 뭐 60명이 원래 있었대요. 근데 그 RPA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자동으로 하는 그런 이제 기술이 도입되니까 그 60명이 하던 일을 한 명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동화 기술이 도입이 됐을 때 필요 인력이 대폭 감소하면서 인력 공급 과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경쟁 심화도 있는데요. 시장에서 이제 경쟁이 막 이제 치열해지다 보면은 조직이 이제 결국은 인건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높이려고 할 때 직원들의 인력 방출을 막 하게 되죠. 이럴 때 이제 인력 공급 과잉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공장 자체가 그냥 폐쇄하거나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버려요. 이런 경우도 인력 공급 과잉 형성이 일어나고, 또 그 사업 자체가 계절적 특성을 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뭐 예를 들면은 뭐 휴가철에 많이 가는 뭐 그런데 휴가지들 이런 데들 보면은 그때만 굉장히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다른 시기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는 그런 형태들이 바로 인력 공급 과잉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 감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먼저 인력 감축 자체가 직원들한테 정신적으로도 또 내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또 생계에 대한 이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조직 입장에서도 보면은 인력을 방출을 했어요. 그 당시에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후에 다시 사업이 다시 잘 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인력들을 확보를 쉽게 할 수 있느냐?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 쌍방이 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초과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과거에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초과 근무를 많이 했었는데 이것들 자체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생산 시설 자체의 활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지지만 이 제도 자체가 비용도 적게 들고 도입이 좀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입장에서는 근무 시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피로도가 낮은 거죠. 그전에는 막 늦게까지 일도 많이 하고 이래서 힘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줄이고, 또 동시에 임금도 감소하는 이런 단점도 있는 거죠. 직원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조직 입장에서는 많은 인건비를 줄이기에는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그런 좀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쓰는 방법이 신규 채용 인력 자체를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정년퇴직이라든지 자연 발생적인 그런 이직들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새로운 인력을 아예 채용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차츰
인력을 전체적으로 줄여가는 방법인데 조직 경쟁력 저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인력들이 조직에 자꾸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수기업들, 일반적으로 보면 우수기업들은 매년 직원의 5% 정도를 신규 채용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이나 기술 변화를 이제 대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신규 인력을 채용을 잘 안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신기술 도입에 있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또 새로운 인력들이 잘 안 들어오고 기존 인력들만 있다 보니까 조직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요런 좀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원래 뭐 한 4명이 하던 일이 있어요. 이렇게 이들이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 빠졌어요. 근데 신규 채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던 일을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 나눠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하는 일이 늘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업무 부담이 증가한다는 또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년에 뭐 퇴직을 한다든지 자발적인 그런 이직자가 별로 없다든지, 또 원래 그 산업 자체가 신규 인력 채용 자체가 별로 없는 조직, 이런 데에서는 사실 이런 신규 채용 억제 이런 전략을 쓰는 게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인력 감축에 대해서 약간 조직 입장에서는 소극적인 그런 전략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적극적인 전략들에 대해서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